종단 스님들이 노후의 안정적인 공간에서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승려복지회와 전국 비구니회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한 승려복지회와 또 전국 비구니회의 노고에 치아를 드리며 또 함께 해주신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중앙종의 의장을 비롯한 종의원 스님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또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승가의 전통인 수행 공동체 정신과 무소유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안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종단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다양한 승려복지 제도를 수행하고 있고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스님들의 병원 치료비와 요양비, 국민연금, 건강검진 등 각종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서 승려복지 제도가 정착되는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과 전법에 전념해야 할 스님들이 노후에 막상 기거할 것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이제 종단 차원의 승려 노후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종단 차원의 승려 노후 주거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탄 없이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모든 의견들은 종단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37대 총무원은 스님들이 출가해서 열반까지 수행과 전법에 정진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종단 복지 정책을 주거복지 정책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종단 스님들이 노후 생활과 주거 공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 공동체 안에서 수행자의 위상을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 활동을 펼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승가의 안정적인 수행 정진과 전법 활동이야말로 종단 발전과 미래 천년 불교 종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승가의 수행과 전법으로 중생들이 안락하고 사회가 평화와 행복으로 환하게 밝혀지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의 최세원 대표입니다. 종단 승려 주거복지 현황과 주거복지 시설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조사 과정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9개 사찰 교구 본사와 말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합천 해인사 소리원입니다. 소리원은 실버타운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도형의 독립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경내에서 해인사에서도 한 400m 떨어진 산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 여건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대형 병원 이용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복지 혜택을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고요.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해인사 조주원입니다. 여기도 고시원으로 이용되던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여기는 원룸 형태입니다. 10평 미만의 원룸이었는데요. 이런 해인사의 주거복지 시설에 대한 의견은 의료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지만 교통 편의만 좋다면 사찰 경내를 벗어나도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복지는 저비용 투자 시 만족하지 못하므로 재정을 좀 투입하더라도 입주자들에게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고창 선운사입니다. 선운사는 2011년부터 노후 수행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옥마을의 독립적인 그런 주택이었는데요.
현재 각 방에 혼자 계시는 스님을 위한 전담 보호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요양보호사를 3분 정도 파견받아서 케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옥의 분위기, 그 다음에 교구 본사에서 가까운 위치 그런 장점들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한옥 자체가 주는 관리비라든지 관리의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례 하엄사입니다. 구례 하엄사는 사찰 경내 중심부에 만월당이라는 주거복지 시설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있는 원룸으로 기존 정각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월당에는 한주 스님 위주로 9분이 현재 거주 중이신데요. 특히 하엄사에서는 스님 병환 시에 이런 스님께서 병원의 입퇴원 수속이라든지 절차, 의료비 전액 등을 지원하고 있었고 예방 차원으로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의료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양산 통도사입니다. 통도사에는 총 3군데의 이제 주거복지 시설이 있는데요. 먼저 한옥시설로 시탑전과 중로전이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살선원이라고 하는 대중 수행처가 있는데요. 통도사에서는 그 모든 것을 통도사 자체 비용으로 다 부담을 하고 계셨고 이런 주거복지에 대한 의견은 한옥 건물은 신축하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런 노령 스님들도 한옥보다는 현대적인 그런 건물로 건축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대적인 건축물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고 특히 스님 전문 요양원이 건립되어서 노년을 책임진다면 스님들 재산을 본사에 회양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통도사 같은 경우는 경내에 한옥형 독립 주거, 그 다음에 그 보살선원이라고 하는 그 대중수행처 그리고 스님 전문 요양병원도 최근에 건립하고 있어서 이런 시스템들이 가장 잘 갖춰진 사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감로사입니다. 감로사는 현재 대전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감로선원과 자체 감로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로선원의 방사는 15평 규모로 작은 규모지만 그 시설들은 호텔급의 최고급 주거시설을 목표로 주지스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로사의 주거복지에 대한 의견은 승려 생활의 처음과 끝을 부처님법에서 역법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최고 수준의 주거시설을 위해서 단열에 신경을 써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도들이 호흡 명상들 집중 수행을 하시는데 그때 같이 감로사에 거주하고 계신 스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대중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도심 속 사찰의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축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논산 법계사입니다. 법계사는 1997년도에 108분의 비구니 스님께서 개인 출자로 건립하신 아파트형 수행 결사입니다. 9평에서 30평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면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현재 그때 당시에 입주하신 스님께서 대부분 계시고 또 시설도 노후화됐지만 그 입주하신 스님들도 고령화되셔서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이게 아파트다 보니 좀 높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운영이라든지 실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관리비 차원 때문인지 이게 관리직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그래서 법계사의 의견은 일단은 요양원 건립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법계사처럼 부지가 있는 곳이라면 요양원을 짓고 주변에 있는 스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주 금선사입니다. 금선사는 총 3개 구역에 4개 동에 그 대중 수행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평수에 그 총 110여 개의 실이 되어 있는데요.
금선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스님들이 주신 말씀은 독립된 방 사용으로 각자 이제 1인 가구가 되다 보니 독립된 방 사용으로 10평의 생활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거실의 중요성, 거실에서 많은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거실 중심으로 공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실이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거실을 잘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욕실의 베란다도 독립적으로 별도로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고, 주변에 텃밭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 금년사입니다. 금년사는 총 8개 건물에 137개실의 방사가 있는데요. 현재 한 83분의 스님들이 거처에 계십니다. 금년사 같은 경우에 이제 경주 시내, 거의 시내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논밭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서 이제 주변이 오히려 개발돼서 이곳에 이제 위치적으로도 동국대 병원이라든지 동국대 경주 그런 곳과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스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는 대웅정도 건립해서 그런 주변의 개발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만 어떤 이전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법륜사입니다. 법륜사는 청운당과 설해당 두 개의 대중 수행처가 있는데요. 초기에 98년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입주비로 입주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그 의료 지원 서비스로서 사찰에서 병원비 및 약품, 의료품 등을 지원하는 정도로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승려 주거복지 현황을 기본 바탕으로 저희가 승려 주거복지 기본 방향을 좀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방향을 먼저 수립했는데요. 먼저 입지 조건으로는 교구 본사 경내나 주변 도로로 이동 가능한 위치에 우선적으로 선택이 돼야 된다 하는 점과, 그다음에 전통 한옥 주거 모델은 사찰 경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중 수행처 주거 모델은 외관을 전통 한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곳은 사찰 주변이나 사찰 경내에서 좀 떨어진 도보로 이동 가능한 그런 위치에 건립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찰의 유유 정각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는 불교의 정체성과 전통 사찰 이미지를 구현하는 디자인을 지향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는 전통적이지만 내부는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디자인 계획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일단 그때 고려의 대상은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의 특성에 맞는 동별, 층별 시설 구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전통 한옥 주거 모델은 최소 면적입니다. 이건 8평에서 10평 정도의 어떤 독립된 실로 구성하는 것이 최소 조건이겠다 하는 부분과, 대중수행처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해서 한 18평 규모로 하는 것이 최소 기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공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 공간은 거실, 방, 주방, 다용도실 등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평면 계획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실 중심의 문화를 이제 보내기 때문에 거실 중심의 공간 중심이 거실이 돼야 된다라는 공간 구성 원리로 봤습니다. 그리고 방은 시칭 기능의 위주로 작게 구성해도 무관하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이제 공양 준비가 가능한 작은 규모로, 하지만 그 소음이라든지 냄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독립된 구조로 설계하는 게 좋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용 시설로서는 선방이라든지 지대방 등 최소한의 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편의 시설로는 노령의 스님들을 고려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필수한 그런 시설이 된다라는 것들을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관리 운영 측면에서는 건물의 관리 인력이 최소화되도록 좀 시설이라든지 평면을 좀 집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주변 기존 시설, 경내라든지 주변 복지 시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해서 필수 최소의 필요한 공간만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입주 시에는 최소한의 보증금과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전기수도 난방은 개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승려 주거복지가 생애 주기별 맞춤 주거복지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소임자 스님은 사찰 경내에 소임자 숙소를 이용하시고 중장년 스님은 사찰 인근에 현대식 공동 대중수행처 주거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 좋겠고, 노년기 스님은 사찰 내 전통 한옥 주거 모델에 계시다가 이거에 따른 기본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주거 계획 개념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사찰 경내에 위치한 전통 한옥 주거 모델, 그 다음에 경내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대중수행처 모델, 그 다음에 사찰 경내에서 이것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어떤 승려 전용 요양원 모델,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 한옥 주거 모델입니다. 한식 목구조와 한식 지붕으로 되어 있는 사찰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최소한의 면적은 한 8평 정도로 봤습니다. 8평 정도 되면 그 앞에 복도가 공통적으로 있고요. 거실에서 이제 지대방처럼 적객을 하는 그런 공간이 먼저 나오고, 방은 최소화해서 침대나 그런 간단한 직기류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을 구성하면 안에 개별적인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된다 그러면 요거는 진짜 굉장히 최소화 시설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 한옥 정각들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에서 이런 정도 사이즈는 최소한 구성을 하게 되면 독립적인 이런 방사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겠다. 기존 사찰에서도 그런 방향의 제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수행처 주거 모델입니다. 이것은 대중수행처다 보니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1호 주거가 대략 한 15평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도를 지나 입구로 각 실 입구로 들어서면 거실 중심에 큰 거실이 있고 그 중심에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독립된 주방과 다용도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의 방, 그 다음에 뒷 베란다, 이 정도 하시면 어떤 대중수행처로서 최소의 조건과 최소한의 그런 필요시설은 충분하게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한 15평대의 최소 주거 단위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승려 전용 요양원 모델입니다. 이것은 물론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인실 면적 기준으로 그래서 6.2평, 6평 정도의 모델로 평면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이제 화장실을 공유하고요. 각 그 베드와 그다음 간단한 장이 들어가는 그런 케어 중심의, 그러니까 객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침대 위주로 돼 있고, 이런 어쨌든 요양 같은 경우에는 케어하는 사람들의 동선이라든지 그런 손길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객실은 최소화하고, 그 대신 이제 공용 공간, 그 다목적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물함실을 따로 배치하고, 가운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그 간호실을 배치를 해서 최소한의 지적된 공간으로 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승려 전용 요양원 모델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대다수 스님들이 노후 주거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별 토굴이라든지 사찰의 방사, 요양시설, 대중수행처 등을 고려하고 계시고요. 노수님들은 수행과 요양, 치료 기능을 갖춘 사찰 내 시설에서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대중수행처는 그런데 입주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와 만족도가 저하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 복지시설로는 승려 전용 요양원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하셨고요. 이런 스님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떻게 보면은 일반 재가인들과 같이 있는 그런 요양원이 아니라 승려 전용 요양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거복지에서 가장 먼저 고려될 사항은 기존 사찰 정각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고, 그런 주거시설들은 불교 문화와 사찰과 조화로운 그런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교구 본사 경내 및 주변에 그런 주거복지 타운을 건설해서 어떤 수행 공동체 복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그것으로서 결론을 삼았습니다. 그럼 발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단 성녀복지 해남과 주거복지시설 기본 방향에 대해 발제해 주신 시공인 최세현 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성녀복지 해낭 조사를 위해 전국 9개 소의 사찰을 직접 방문하고 교구본 말사 스님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9개 사찰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시설의 해낭을 인지하고 토론자가 생각하는 주거시설별 장단점이나 성녀 주거복지시설의 기본 방향을 잘 정리해 주셔서 향후 저희 봉선사에서도 거주복지시설을 구성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성녀 주거복지시설을 사찰 격내에 위치한 전통 한옥주거 모델, 사찰 격내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대중수행처 주거 모델, 사찰 격내에서 떨어졌지만은 도심에 위치한 성녀 전용 요양원 모델로 구분하여 주거 유니트 평면도를 제시하셨는데 이는 앞으로도 유용한 분류로 생각됩니다. 주거공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수한 주거시설의 장점들을 기준 삼아 공간을 계획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종단, 종풍인, 성가 수행 공동체의 전통 유지를 위해서도 교구본사와 종단이 함께 노력하여 주거 복지시설을 완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가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스님들의 기본적인 성녀복지에 해당하는 주거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도심에 가까운 곳인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지를 잘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중수행처를 이용하시는 스님들은 대부분 70대 이후의 원로 스님들이시기에 병원과 접근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심에서 가까운 사찰은 스님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사찰 격내 주거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스님들은 사찰에서 멀리 있는 별도의 대중수행처에서 지내기보다는 예불이나 수행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사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불에 참석도 하시고 간단한 수행도 하실 수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 대중들이 스님들을 다 이렇게 방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또 확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수술 이후에도 퇴원 후 사중에서 쉬면서 통원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실에 계시는 것보다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사중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중에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경우에는 사찰의 성격을 고려하여 외곽은 전통 한옥, 내부는 원로 스님들의 생활함이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현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사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중에서 생활하시던 스님들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성녀 전용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소하여 의료 혜택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찰 가까이에 성녀 전용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재정적으로 교구본사 혼자는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종단적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도심에서 멀어 본사의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심에 가까운 말사에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그 또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일상적인 수행과 연불 참여가 가능한 환경인 사찰객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시설이 가장 좋은 주거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찰객내에 주거시설 마련이 어렵다면 사찰에서 도보가 가능한 가까운 곳에 대중수행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시설이나 대중수행처를 이용하시는 스님들의 대부분 원로 스님들인 것을 고려하여 성녀 전용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근거리에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가 공동체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단, 본사, 말사 모두가 참여하는 종단 주도의 주거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어야 하며 그래야만이 진정한 성녀복지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25교구 봉선사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녀복지 제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로는 봉선사는 정확하게 복지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수행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주거복지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제25교 봉선사 복지 해칙 규칙에 공포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봉선사의 재직 문도 스님 한 270여 분들께 균등하게 매월 15만 원 수행연금을 지급하고 또 3인은 10만 원을 달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022년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협약을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건강검진 비용은 모두 성녀복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구 문도 스님들 중에 만 65세 이상 3위 수계 이후에 32년 이상 경과된 비부 스님들 중에 주지직 및 관리자 수임을 맡고 있지 않는 비부 스님들과 문도 성녀 노후연금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은 별도의 각 문도회에서도 문도의 원로 스님들에게 각자의 수말사에서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선사에서는 사중에 계시는 원로 스님들, 특히 70대, 80대 스님들은 주로 이제 선언주의에 조그마한 방을 좀 더 튀어가지고 약 한 14평 정도의 방을 리모델링해서 스님들이 편안하게 활용을 하면서도 선방 다니는 스님들이 선원에서 정진을 8시간 이상 못 하시는 스님들이 적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 정진하면서 정진에도 도움이 되고 사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주거행 수행복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탁이 쳤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또 토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 최영신입니다. 발제자의 연구는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자 승려의 주거복지 현황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조계종 종단이 제공하고 있는 승려 주거복지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와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실증적 연구 방법을 하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또 각 시설의 장단점, 운영상의 애로점, 개선 필요성 그리고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 승려들의 요구사항도 심도 있게 청취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종단 차원의 승려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향후 조계종의 고령자 승려들을 위한 주거복지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려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전 차원의 정체적 대응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분석과 재원에 근본적으로 공감하며 조계종 승려 고령화 문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계종 승려의 초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승려의 증가에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조계종 승려 복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3일 기준으로 전체 조계종 승려는 총 11,394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승려는 3,438명에 달해 고령화율은 30.2%에 이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고령 인구의 19.2%, 그러니까 제가 9월 27일 날 통계청 자료에서 찾아봤는데요. 19.2%에 크게 상회하며 초고령사의 기준인 20%를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건 아마 굉장히 고령 수령자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범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인 2034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54.8%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승려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토론회도 열고 종단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의 조계종 승려 주거복지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좀 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 교구 본사 및 말사, 대중 수행처 등에 거주하는 승려는 약 35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는 전체 고령자 승려의 중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많은 승려들이 종단 내 주거복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미비한 고령자 승려들의 경우 그들의 주거 및 복지 문제가 개인적 책임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천주교와 원불교 등에서는 후생사업비나 후생이비 같은 제도를 통해 성직자들에 대한 노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생복지 시스템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종단이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계종도 유사한 형태의 종단 차원의 후생복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승려들이 수행과 종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노후에 대해서 그 조계종에서 많은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후생비를 납부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고 사회적 협동 방식 형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발제자의 승려 전형 요양원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발제자의 분석에 따르면 교구 본사 및 말사, 대중 수행지에 거주하는 승려들은 대체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잃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승려 전용 요양원은 스님들께서 거주를 원하시는 환경과 스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주거 복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제자 마찬가지로 불교 수행과 기도가 함께하는 사찰 분위기의 외관과 내관을 갖추고 스님들이 각자 생활 리듬과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개인 공간의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저하고 그 발제자하고 약간은 좀 다른 시설의 모습인데 저는 이제 소규모 공동 시설로서 유니트 케어를 추천하는데요. 얼마 전 중앙승가대학교 석박사 연구진이 지난달 다녀온 일본의 특별 양호 노원 시설에서 시행 중인 유니트 케어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형태를 추천합니다. 유니트 케어는 약 10명 정도가 거주하는 소규모 유니트를 단위로 이용자가 살던 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각자의 생활 리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종까지 편안한 생활을 할수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가구, 소파, 식기와 그릇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개인실 외에도 집과 같은 분위기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국이나 밥 등의 음식 냄새를 맡고 소규모 식탁에서 마치 자신의 집에서 식사하는 듯한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또한 대소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신체의 리듬을 존중하여 가능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배설을 돕는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중앙승가대학교 그 석박사 사회복지 전공학부들이 지금 다양한 모습을 좀 모색하고 있고요. 셋째는 고령화에 따른 증가하는 인지증, 즉 치매를 앓는 승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조차도 인지증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돌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중생을 제도하는 승려가 인지증에 걸릴 경우 이를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증도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인지증에 걸린 승려들에게도 일상적인 서비스를 편안하게 제공하면 증상이 심각하게 나지 않으며 평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니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인지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증을 앓고 있는 고령자 승려들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임종까지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주거복지 형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는 고령자 승려들이 평소 거주했던 사찰에서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편안히 받을 수 있는 돌봄 안심 거주 공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주 공간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의 돌봄 욕구가 커지는 고령자 승려들이 필요에 맞춰 보건, 의료 및 사회적 복지 서비스 및 제공받을 장소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승려 친화적 거주 공간을 조성하여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현관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 편의 시설들을 갖춘 무장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연계와 국가사회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 승려들을 위한 돌봄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건강센터와 연계를 통해 고령자들이 혈압, 혈당, 생활습관 및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문건강 서비스와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의료 및 보건기관과 연계하여 고령자 승려들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예방 관리함으로써 건강악화와 합병증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조계종은 고령자 승려들의 주거복지를 종단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승려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종단이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정토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제문을 발표하게 된 전국 비구니의 수석 부회장 수경입니다. 저는 조계종단 노후 승려 주거복지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제 글은 전문적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과 플로어에서 저의 부족한 발제문의 내용을 많이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조계종단도 현재 스님들이 총 11,000여 명 중에서 30.2%에 해당되는 3,400여 명이 65세 이상이 되어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출가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므로써 상대적으로 승가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된 스님들 대부분이 노후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거주지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파는 중장년 스님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서 일찍부터 자신의 노후 주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님들이 거주지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수행가 전법에 전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승가 공동체마저도 와해되는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승가 공동체가 무너지면 삼보가 무너지는 것이고 스님들은 더 이상 승가에 대한 자긍심도
자부심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단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스님들의 노후 주거복지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단이 노후 주거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승가 공동체 회복은 물론이고 출가자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승려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종단의 승려복지에도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승려복지에는 스님들의 복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진료비, 노인장기 요양비, 국민건강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5가지를 지원하는 성과를 이뤄냈고요. 그동안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 개최의 의의는 종단이 스님들의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주거복지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먼저 왜 스님들의 주거복지를 종단이 주도해야만 하는가 하는 당위성입니다. 스님들의 노후 주거복지는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논문 등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님들의 노후 주거 대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운영 주체는 종단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스님 대부분의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단이 주도해야 할 당위성을 6가지로 요약해 보았는데요. 첫째, 종원 구조 1항에 보면 조기종 스님은 독신으로서 가족 부양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계종단은 스님들에게 반드시 독신 수행을 해야 한다고 명기해 놓고 있으면서 스님들의 노후 문제에 대해 반기하는 것은 종원에 위배되는 것이며 종단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평생 수행과 전법에 헌신해온 스님들이 노후에 종단과 승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스님들이 노후에까지 자신의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등 종도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종단에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게 되어 앞으로 사찰 운영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독살이 하던 스님이 혼자 지내다가 큰 병으로 쓰러져 적시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불교계 전체에 대한 신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스님들이 나이가 들어 절에 의지할 수도 없고 자립할 수도 없고 노후 비용, 간병비, 생활비 등을 걱정하며 부득이 가족에게 돌아가 의존하거나 노년 생계 보장을 위해 편법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늘어나면 결국 출가 목적을 잃은 승려들에 의해 불교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종단 존립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님들이 일반 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그곳이 불교적 신앙을 지향하지 않는 곳이라면 출가자의 계율과 위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생 승려로서 살아온 정체성마저 무너지게 될 여지가 많습니다. 여섯째, 교구본사에서 주거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구장 스님이 바뀔 경우 교구장 스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칫 제도적 기반이 흔들리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종단이 주체가 되어 스님들의 노후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단이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그나마 스님들의 노후 주거복지는 교구 본사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 본사의 주거복지는 거주하는 소수 인원만을 위한 보장이어서 매우 폐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시설적인 면에서도 고령 친화적인 시설로 바꿔야 할 곳이 많거나 본사마다 승려 복지회가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곳도 있고 또 교구장 스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교구장 스님의 관심도에 따라 승려복지 기반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교구본사 자율에 맡길 경우 형평성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구본사의 자율에만 맡겨두기보다는 종단과 교구본사가 서로 협업을 이루고 이를 종단이 주도적으로 총괄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이웃 종교와 외국 불교계 주거복지 현황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웃 종교는 가톨릭, 원불교, 타종단으로는 진각정의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은퇴한 분들에 대한 노후복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출가를 꺼리고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불교는 개인적으로 원력을 가진 스님이나 불자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그나마 스님들의 노후복지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 젊은 출가자 수가 많아서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도 곧 다가올 문제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혹 절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은 아직까지는 주로 일반 불자들이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절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포교도 되고 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종단에서 주거복지를 주도할 경우 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사상과 관계되는 것이며 사상은 관점을 낳고 관점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단에서 하는 주거복지의 목적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복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사회 복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삶의 질,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단은 애당초 스님들의 노후 주거 복지는 이 생을 해양하는 출가자들의 기본권이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승가 공동체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노후 주거복지 보장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승려 노후복지의 목적은 승가 공동체의 구현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려복지회는 현재 총무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장 스님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유지재단 산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승려복지회를 총무원 산하로 한 이유는 당시만 해도 승려복지회가 별도 기구로 할 만큼 업무 영역과 업무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단이 주거복지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독립된 부서로서 이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의 조직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단 승려복지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노후 주거복지에 대한 설계를 할 경우입니다. 먼저 종단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거복지에 대한 큰 개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단의 노후복지시설을 대중수행처,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현재 안성에 종단이 운영하는 아비타 요양병원이 있긴 하지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요양병원, 다비장 순으로 마련해 간다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요양원을 짓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교구본사 대부분이 대중수행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원까지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종단에서는 요양원을 짓고 교구본사는 대중수행처를 운영하는 역할 분담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 대중수행처를 먼저 설립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 30% 이상 되는 노스님들이나 교구본사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노스님들을 위해서 대중수행처가 더 시급하다는 견해입니다. 아마 대중수행처를 운영하게 된다면
종단의 노후 주거 복지에 대해서 스님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다음은 교구본사 중심의 주거복지입니다. 현재 교구본사 중심의 주거복지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구장 스님이 주거복지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의지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교구장 스님이나 소임자가 바뀌더라도 주거복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구본사의 승려복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저의 제안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이 어려운 본사들이 두세 곳이 공동으로 제3의 장소에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도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그 외 기타 의견입니다. 종단이 직접 시설을 설립하지 않고도 종단이 주도적으로 총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단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교구본사에서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반드시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종단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종단 주도하에 노후 복지 제도가 실현되려면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승려복지법 제2장 제5조에 보면 총무원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법 개정을 통하여 승려복지회를 독립부서로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4장 제13조에서도 노후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할 경우 교구본사의 책임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종단도 재정적 지원을 해서 교구본사와 종단이 공동으로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 글을 마치면서 우리 종단의 구조상 총무원장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스님 그리고 종회의원 스님들이 의지와 결단이 선행된다면 승려주거복지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종단의 노후 승려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깊은 안목과 탁월한 식견으로 종단 노후 승려 주거복지에 대한 방향을 정리해 주신 수경 스님께 깊은 감사 말씀 전합니다. 특히 스님은 발제를 통해서 종단 차원의 승려 주거복지 사업의 전개 당위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천주교, 원불교, 이웃종교와 이웃종단, 진각종의 사례, 대만과 중국불교 등의 예를 통해서 조계종 승려 주거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제시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조계종 사회복지에 대한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 좀 많이 필요하신 그런 스님들의 주거복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 스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여러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몇 가지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불교 사회복지 편람을 참고해 보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요양원은 총 121개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실시한 교구본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복지재단 산하에 6곳의 요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구본사에는 21곳의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종단에서도 오랫동안 교구본사와 함께 여러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 대략 보면 2008년도경에 한 10여 군데가 동시에 개원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필요성에 의한 것들을 상당히 일찍부터 느끼고 또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 산하 요양시설에 대한 좀 안내를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서 저희 시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하려면 장기요양 등급 중에 시설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입소자는 본인 부담금 전체 금액의 20%의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요양 등급에 따른 평가가 꼭 필요하게 되며 등급에 따라서 입소 여부나 대기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님들의 경우는 제가자와의 공동생활로 인한 불편함과 입소 절차의 번거로움, 주기적인 비용 발생 문제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요양원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스님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구본서 산하에 또 저희 재단 산하의 요양원과 요양시설들은 대부분 스님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 할지해서 나름의 특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의 돌봄을 스님들이 좀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겠다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시설 입소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조금 덜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제가 호주 그런 또 스페인의 빌리지형 요양시설들을 몇 군데 제가 돌아봤었는데요. 그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현장이 그 요양시설 안에 모든 것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방과 또 거실 그리고 뭐 식당이랄지 또는 산책하는 코스랄지 또 작은 가게, 편의점 이런 것들이 다 빌리지형 시설 안에 입소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들을 좀 참고한다면 굉장히 사용하고 또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본사와 협력 부분인데요. 교구본사는 자체적으로 제적성을 위한 대중 수행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과 연계가 좀 잘 되어 있어서 건강한 좀 악화된 스님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좀 시스템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본사가 지기사인데 2달 사이에 3분의 스님이 거의 뭐 일주일 간격으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불행이긴 하지만 다행인 점은 스님들 같은 경우 절에서 있다가 입적을 하셨기 때문에 뭐 딱히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3분 다 아무도 없으셨지만 평소에 늘 절에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얘기를 대중들에게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면 그나마 마지막 가는 길을 잘 우리가 보내드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단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현재 이미 있는 요양시설 안에 스님들의 입소율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지금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조계종의 어떤 요양시설들이 지금 현재 요양시설들이 수익기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사업 수익을 벌기 위해서 동참한 관계로 좀 시설 면에서는 많이 낙후되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저희가 좀 그런 운영 면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앞서 우리 수경 스님의 발제문 결어 부분에 이제 좀 제가 보니까 스님들의 노후 주거복지 활성화를 통한 승가 공동체 회복이라는 의견에 제가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사회복지와 승려복지가 전혀 다른 길이 아니게 각종 현안과 이슈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수경 스님이 정말 복지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세심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곳에 다 담아져 있어서 저는 정말 수경 스님 외국 사례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속 우리 그 수경 스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다 종단이 주체가 되어서 주거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 총무원장 스님의 직속 산하로 우리 승려 노후복지가 되어서 수장이 바뀌더라도 우리 주거복지가 아닌 승려 노후복지만큼은 흔들림 없이 그 기조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느 대통령께서 그 지방 분권화로 하여 각 지방으로 복지가 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재정이 각 그 지자체마다 잘 사는 지자체가 있고 못 사는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서울은 많이 또 그 복지를 많이 예산을 받고 지방은 예산을 10분의 1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사회에서 다시 복지 정부에서 복지를 환원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답습을 하지 말고 그냥 총무원 자체 내에서 종단에서 승려 주거복지 아니면 의료복지 모든 것까지를 다 노후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가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우리가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한 권리를 승가 공동체 회복의 필수 조건으로 보편적 승려 노후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가 종단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개인 연금이라든가 공적 노후복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종단에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건 복지는 돈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쓸 수 있으면 공적 노후복지를 제도를 연계에 활용을 해서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논산 법계사를 다녀왔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로서는 최고의 시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연로하신 스님들과 젊은 스님들,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수행 공동체를 정말 그곳에는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사찰 내의 전각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 승려복지회에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공양주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됐든 그런 부분을 우선 먼저 선행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들이 지금 많이 우리 조계종 복지재단 대표이사 스님께서 우리 불교계가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미타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다른 분들이 새로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완전히 차고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종단에서도 요양병원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중심지 대전이 됐든 또 서울이 됐든 이렇게 해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건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승려답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단에서 그것 또한 마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교구장 호선 스님이 계시는데 총무부장으로 계실 때 그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총무부장 스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총무부장 스님 바뀌게 되면 이것 또한 또 기조가 흔들릴 수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따로 이거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안정감이 있어서 저는 그 노후에 대한 그 요양병원은 일단은 안심이 되나 우리가 승려 노후 주거복지나 의료복지 등등등 모든 노후복지는 앞으로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 직속 산하에서 두어서 11,000명에 되는 스님들을 다 케어하고 함께 존엄하고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묘장.